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서 더 이상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 또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래도 그들이 스스로 몰락해준 덕분에 지금 제가 웃으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었던 제 남편과의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한때는 저도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평범하고 행복했던 새댁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워낙 정이 많던 동네라 이웃분들이 젊은 새댁이 이사 왔다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곤 하셨죠. 그리고 제가 그곳에 살기로 결심했던 건 다름 아닌 저와 절친했던 친구 때문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졌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느 순간 보니 제 곁에 이 친구만 남아 있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먼저 낳은 혜지는 제가 신혼집을 구할 무렵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너무너무 조용하고 좋다면서 애 키우기 딱이라며 추천해 주더라고요. 마침 남편의 직장도 그쪽과 가깝겠다. 저도 베스트 프렌드와 같은 동네에 살면 외롭지 않고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동네에 터를 잡았습니다. 먼 훗날 그 선택은 아주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맙니다. 혜지의 결혼식은 동창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했어요. 연예인들이 결혼할 만한 호텔에서 호화롭게 식을 올렸거든요. 혜지의 시부모님께서는 유명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게 줄 서는 식당에 체인이 여러 개 있어서 돈을 쓸어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혜지의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재산은 아마도 전부 그쪽에게 상속될 것이라며 친구들끼리 수근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부러움과 질투가 공존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혜지가 좋은 남편 만나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다는 게 더없이 기쁜 일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때는 혜지가 막 아들을 출산하고 한창 키우고 있을 때 출장을 간다며 나섰던 혜지의 남편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부부 동반 모임을 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와도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 그때 그 심정은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이런데 혜지와 시부모님은 오죽했겠어요. 장례식장에 머무는데 참담한 울음소리가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졸지에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을 키우게 된 혜지는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곁에 주로 있어줬죠. 그 당시에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혜지 곁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을 정도였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외롭지 않게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것뿐이라 생각했어요. 혹시나 혜지가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무섭기도 했고요. 어느 날 혜지는 저에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남편이 너 안 찾아? 너랑 있는 거 알아. 이제 가봐. 자꾸 집 밖에 있으면 너도 혼자 된다. 너가 잘 지내는 걸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 나 엄마야. 애가 있는데 악착같이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같은 동네 살고 있는데 같이 붙어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알았지? 시부모님께서는 좀 어떠셔? 생각보단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손주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 손주 잘 키워달라고 신신당부하셨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다고 인연 끊지 말자면서. 그래, 잘 됐어.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주신다고 할 때 미안해하지 말고 마음껏 받아. 그분들도 손주가 유일한 핏줄이니까 소중하실 거야. 그리고 식당 일 도와드리기로 했어. 나도 이제 일도 좀 배우고 물려받을 준비도 해야지. 그 사람 몫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볼 거야. 다행히도 시댁 쪽이 워낙 부자라 손주를 위해 재산을 물려주시며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식당도 물려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지점 하나를 맡아서 해보라고 권유를 하셨다고 했어요. 덕분에 혜지는 넉넉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시기도 했고 밤새 울기도 했고 며칠 내내 굶으며 눈이 퀭해지긴 했어도 혜지는 씩씩하게 살아갔어요. 마음이 허전한 건 견딜 수가 없었는지 때로는 밤에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곤 했어요. 유리야,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집이지? 그대로 있어? 저는 혜지의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바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혜지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앞으로도 쭉 혜지 곁에 머물러줘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혜지가 마음을 추스리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어요. 식당까지 관리하며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인가요? 저는 혜지를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음식을 해서 나눠주고 어딜 가도 챙겨주고 혜지가 식당 일을 할 때 같이 가서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힘쓰는 일이 필요하면 제 남편을 호출하곤 했죠. 남편도 혜지의 사정이 딱하다며 자주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는 행동이 최선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악몽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때 남편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성별 관계없이 자식 둘을 만들자고 약속했던 신혼초 때와는 달리 남편은 꼭 아이를 낳아야 하나? 하며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저를 피하는 듯한 눈빛과 행동.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써 모른 척했던 건 남편이 그러다가 말겠지 싶었기 때문이에요. 회사 일도 바쁘고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검은 속내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을 줄은 정말로 몰랐네요. 그렇게 저는 어느 날 벼랑간 뒤통수를 세게 맞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집에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음식도 포장을 해왔대요. 간만에 남편과 오붓하게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다 싶어서 식탁을 세팅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이 묵직하게 말 한마디를 건네더라고요. 와서 앉아. 심각한 얘기니까.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무게를 잡아? 앉아봐. 순간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살면서 저렇게 진지하게 무언가를 말하겠다며 앉아보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말의 무게감을 느낀 저는 바로 남편의 맞은편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데 분위기를 잡아? 뭐 사채라도 썼어? 사기당했어? 뭔데?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결혼 생활 말이야. 너도 느끼고 있었지? 내가 달라졌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하자. 대체 왜? 이유가 뭔데? 내 마음이 더 이상 너한테 움직이질 않아.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잖아. 영혼 없이 어떻게 살아? 돌려서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혹시 여자 생겼니? 난 그렇게 생각해. 결혼 생활만큼은 행복해야 하고 집에 들어오는 게 기쁜 일이어야 돼. 하지만 난 요즘 집에 들어오는 순간이 고역이야. 여자 생겼냐고 묻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그래, 생겼어. 너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 생겼다. 됐어? 나쁜 놈. 결혼 생활이 어쩌니 저쩌니 헛소리 해놓고 결국엔 불륜 저지르고 있었네. 너는 방법이 잘못됐어. 그딴 짓을 저질렀으면 사과가 우선이지. 그래도 내가 법적인 와이프인데 나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이딴 식으로 배신 때리진 않았겠지. 미안해. 안 그래도 지금 막 사과하려던 찰나였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하지만 우리 결혼 생활 불행했잖아. 난 여태껏 너랑 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웠어.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정이라는 게 들어서 의리라는 게 생기겠지 싶었는데 갈수록 힘이 들더라. 이게 사는 게 맞나 싶어. 난 적어도 그렇게까지 노력하며 살고 싶진 않아.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날 좀 이해해줄 순 없을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니까 이혼하자. 누구야? 만나는 여자 누구냐고. 직장 동료야? 동창이야? 누구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해. 상간녀가 누군지 내가 알아낼까? 내가 직접 심부름센터 고용해? 내가 직접 나서서 너희 둘 단두대에 세워봐? 그 사람한텐 너무 뭐라 그러지 마. 너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혜지. 혜지랑 만난다고? 나랑 헤어지고 함께 살고 싶다는 여자가 혜지라고? 그래. 어찌 보면 운명 같기도 해. 너한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지른 파렴치한 인간으로 보이겠지만 우린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서로가 인연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냉정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솔직히 너한테 고맙기도 해. 우리 둘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필요도 없이 남편의 뺨을 때리고 등을 내리치고 오열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을 거라고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둘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제가 여태껏 둘의 사이를 눈치조차 채지 못한 채로 멀뚱히 가만히 속기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오히려 혜지같이 기세 보이고 화려한 여자는 절대로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며 뒷담화까지 했더랬죠. 그런데 둘이 운명이라고 하네요. 한참 동안 오열을 하다가 집을 나와 혜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나에게 큰 힘이 돼줬던 그 친구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네가 사람이냐고. 이미 예상을 했다는 듯이 혜진은 문을 열어주며 차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덤덤해 보이는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는 앉을 새도 없이 물었습니다. 너 진짜 내 남편이랑 만나? 아니지? 사실이야. 대체 왜? 왜? 나도 처음엔 내 감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없이는 안 되겠더라. 너한테 제일 미안해. 하지만 나 좀 살려주라. 넌 그 사람 없이 잘 살 수 있잖아. 하지만 난 그 사람 없이 절대 안 돼.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듯 제 앞에서 울면서 빌더라고요. 제가 둘을 가로막는 악마가 된 것 같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혜지에게 친구라기보단 방해꾼에 가까웠구나. 내 진심은 이 친구에게 조금 더 전해지지 않았구나. 정말 허무하고 허탈했어요. 저는 여태껏 뭘 한 걸까요?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혜지에게 따졌습니다. 어쨌든 너는 불륜을 저지른 거고 날 배신한 거야. 벌 받아야지. 받을게. 각오하고 있어. 그럼 나한테 딱이 맞는 것도 각오하고 있겠네? 그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혜지는 몸을 웅크리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나 홀몸 아니야. 위자료 줄게. 하지만 따귀를 때리지 말아줘. 뭐? 너 임신했어? 그래. 그 사람 아이가 이미 내 뱃속에 있어. 어쨌든 너희는 아이가 없었잖아. 둘이 헤어지면 끝이잖아. 하지만 난 달라. 애는 무슨 죄야. 우리 애는 지켜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에 있는 모든 힘이 일순간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둘은 이미 아이까지 만들고 똘똘 뭉쳐 나를 끊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정이고 뭐고 그들에게 저는 그냥 넘어야 할 고비이자 험난한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도 몰랐으니 증거 수집은 고사하고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할 상황에 처하고 만 것이죠. 남편의 뜻은 견고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굴더라고요. 이제는 안 되겠는지 협박까지 했습니다. 넌 날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날 그냥 붙잡고 있으면 다야? 날 사랑하지도 않잖아. 다른 여자한테 마음 품은 남자를 계속 볼 자신 있어? 너 그 정도로 그릇이 큰 여자도 아니잖아. 그냥 오기로 날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걔는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해줄 수 있는 여자길래 홀랑 넘어간 건데? 그 사람이 내 빚도 다 갚아줬어. 내가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꼬라박은 돈 그거 다 그 사람이 해결해줬어. 됐어? 넌 잔소리만 했잖아. 해결은 못해줄 망정 나를 더 힘들게만 했잖아. 결국엔 돈이었어? 그 대단한 사랑의 원천이 돈이었다니 진짜 보잘것없다. 빚 갚아주는 여자한테 사랑을 느낀 거네? 그뿐이겠어? 그 여잔 나를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이야. 나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 나도 나를 위해 헌신해주는 여자에게 내 인생 바치고 싶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 결국엔 돈 때문이면서.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니까. 아,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이제 나한테 실망했지? 이혼하자. 나 이런 놈이야. 내 친구랑 바람나서 애까지 만든 주제에 네가 나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세상 좋아졌다. 유책 배우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면. 나 위자료 3억이면 충분하지 않아? 아, 그러니까 얼른 도장 찍어. 3억? 불륜녀가 그러디? 3억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네가 바깥에서 돈 벌었어봐. 3억이라는 돈을 수중에 만질 수나 있겠어? 그나마 우리가 예정 생각해서 많이 쳐준 거야. 자꾸 구차하게 굴수록 네 입장만 난처해지는 거야. 서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때 받아들이는 것도 최선이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는 돈 얘기만 하고 있네. 우리가 나눴던 추억들, 약속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데 이 와중에 딜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소름 끼치네. 내 행복은 맘대로 짓밟아 놓고 네 행복을 찾아간다고 하면 내가 순순히 보내줄 거라 생각했어? 나도 너가 행복하길 바래. 나 같은 놈 있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잖아. 나 정말로 그 사람이랑 애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건 맞아. 하지만 이젠 과거가 됐잖아. 내가 평생 너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그니까 나 좀 놔주라. 그 사람 인생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임신까지 해서 고생만 하는 중이잖아. 충분히 외롭게 살던 사람이야.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진짜 바보같이 순진한 사람이라고. 너가 이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자식 둘을 혼자서 키워야 돼. 아빠 없이 둘을 어떻게 키우겠어? 사람 둘 인생 살린다 치고 이혼하자.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한때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갈라서자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혜지의 시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분들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해져서 무작정 식당으로 찾아가 혜지의 시부모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덤덤하시더라고요. 혜지의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어쩌겠어. 평생 결혼하지 말고 과부인 채로 살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산 사람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 손주도 행복할 텐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며느리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더라고. 평생 혼자 살면서 아들 하나 열심히 키울 생각이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다면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우리한테 죄를 짓는 것만 같아서 괴로워서 숨쉬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어찌 행복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겠어. 나이 30대면 한창 좋을 나이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딸이나 다름없으니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지. 결국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울고 매달리고 빌어보고 화도 내고 때를 써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저만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나중엔 물어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한 거라고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믿은 것뿐인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의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거냐고. 억울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쳐봤네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돌린다는 건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쳐온 시간이 아깝고 억울해서 이러는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나름대로 두둑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혼자가 됐죠. 호되게 벌을 주는 사이다 같은 결말은 아니었지만 돈이라도 받게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을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받은 위자료를 그 누구보다 가치 있게 쓸 거라고요. 누구는 더러운 돈 쓰고 싶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전 달랐어요. 돈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때부터 제 목표는 오로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성공이었죠. 그들보다 성공해서 보란듯이 잘 살아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정말 죽어라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눈만 뜨면 배신을 당했던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서 저를 혹사시키며 살았네요. 위자료를 고이 보관했다가 준비가 됐을 때 번듯한 학원을 차리게 됐어요. 어쩌면 저를 성장시켜준 건 그 위자료였을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게 되니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죽도록 일하니 하늘도 제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성공이라는 큰 보상을 내려주셨네요. 이혼녀 꼬리표 달고 한 달에 생활비만 벌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결혼 생활을 할 땐 알 수 없었던 커리어와 일에 대한 욕심이 이혼 후에 비로소 커졌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비록 시작은 그들이 준 위자료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제 노력으로 모든 걸 해내게 됐다는 게 뿌듯하더라고요. 어느새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바빴을 그때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휴일이 되어 호기심에 상간녀의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출산을 했는지 아기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신기했어요. 아기가 제 전 남편을 단 한 톨도 닮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상간녀의 첫째 아들과 너무 판박이인 거예요. 정말 딱 봐도 형제구나 싶을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이는 예전 남편 쪽을 많이 닮았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상간녀와 전혀 닮지 않기도 했고요. 특히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찢어진 그 눈은 시댁종 유전자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죠. 상간녀와 제 전남편은 처진 눈에 쌍꺼풀이 있었거든요. 특히 제 전남편은 남들이 처음 봤을 때 외국 혼혈이 아니냐 할 정도로 생김새가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진에 있는 아기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꼴에 자랑을 하고 싶은지 SNS에 아기 사진과 가족 사진을 잔뜩 올려놨더라고요. 덕분에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렇게 천천히 사진을 보던 중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기의 눈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지만 유전자의 힘은 강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오지랖이었지만 그날은 저도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